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세월호가 침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노동과 세계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보정당 대표들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운영위원장이시죠? 예, 공동체제입니다. 예. 여성, 남성 한 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성별을 맞춘 건가요? 예. 연합 동수 대표제라고 해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만 예.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녹색당 그다음에 하승수 운영위원장님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위원장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름은 하승수라고 하고요. 사실 정당은 녹색당이 처음입니다. 저도 원래 그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 시작을 했고 지역에 풀뿌리 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로 풀뿌리 운동 관련된 일들, 또 이제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 만들어서 창립 때부터 활동을 해왔었고요.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는 걸 보면서 이게 국가 정치를 바꾸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뜻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녹색당 창당을 준비해서 지금 녹색당에서 이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회계사시고 네. 변호사시고 지금은 다 휴업 상태입니다. 대학 교수도 하시고 네. 이 세 개 다 네. 휴업 대학 상태시고. 교수는 그만둔 지가 4년 됐고요. 그러시군요. 변호사 회계사는 휴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둘 다. 네. 후쿠시마 사태가 계기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녹색당 어쨌든 뭐 정당 운동이고 네. 또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당 대표신 건데 네네.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저도 당원으로서의 경험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정당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녹색당이 이제 만들 때도 그야말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특별한 조직적인 결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몇몇 개인들이 뭉치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정당 운동이라는 게 시민 운동보다는 훨씬 더 힘든 거더라고요. 네. 저도 막연하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저희가 3월에 장당했고, 녹색당이 2012년 3월에 장당해서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녹색당이 역사도 네. 길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좀 척박한 것 같아요. 네, 녹색 환경운동은 좀 오래됐는데 그렇습니다. 정당운동으로서는 녹색당이 네. 좀 오래되지 못했죠. 예전에 녹색평화당이라는 정당이 2002년 지방선거 때 창당했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후에서도 몇 차례 녹색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 정당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아마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녹색당이 아직도 만들어지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정당으로 만들어져서 또 총선 때 한번 이름을 뺏겼다가 총선 때 득표율이 모자라서 지금 이름을 찾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네. 정당법상 네. 2% 득표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 3월 4일 날 장당하고 그해 4월 11일 한 달 후에 총선 참여를 했는데 0.48%를 얻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10만 3,811표를 얻었는데요. 네. 한 달 만에 한 많이 달 만에. 얻으셨네요. 네. 어쨌든 이제 0.48%를 얻으니까 그 다음 날 중앙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4년 동안은 녹색당이나 이름을 못 쓴다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당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네. 어쨌든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진보신당, 정년당 같이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던
다른 당들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올해 1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정당 등록 취소당하거나 뭐 이름을 뺏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곡절이 있었군요.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의 녹색당 운동 네네. 또 조금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녹색당은 세계적으로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주로 이제 유럽이나 또는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에서 녹색당 운동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 녹색당의 기반은 주로 이제 환경운동이나 생태운동도 있지만 또 뭐 풀뿌리 지역운동이라든지 네. 인권 평화, 뭐 여성운동 이런 운동을 하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당 운동으로서 태동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좀 여러 나라들을 넘나들면서 운동이 생겼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빨리 이제 원내 진입을 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 녹색당 이래서 유명한데 사실은 독일보다 더 먼저 시작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원내 진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일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건 연정으로 집권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98년에 80년에 장당을 했는데 98년에 삼민당하고 연정으로 집권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다음에 계속 야당으로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오래된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한 3당 정도까지나 올라간 국가들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지금 3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거 제도에 따라서 상당히 뭐 정치적인 성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네, 생명, 생태, 평화 뭐 네.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특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얘기 좀 해보죠. 네, 그 세월호 참사를 뭐 보면서 뭐 다들 뭐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뭐 슬픔과 비통함 또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느끼셨고 사실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 자신도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 자체도 참 가슴이 아팠지만 그 사고를 전후해가지고 우리 뭐 정부나 또 정치나 이런 데서 보여준 뭐 무능함이나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뼈 아프지 않았나. 뭐 저도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현대중공업에 그 탈원전 강의가 있어서 노조에서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그날 또 마침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두 분이 그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일이 제가 도착하기 한 2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가서 이제 막 경황이 없는 중에 어쨌든 교육을 하긴 했는데 그 사고하고 저는 세월호가 본질이 같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돈만 추구하고 기업의 이윤만 보장해주는 이런 국가가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낳은 게 아닌가. 현대중공업도 지금 조선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들을 지금 대거 추가 고용을 하고 있고 정규직은 안 늘리면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분들이 지금 사고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것이나 사실 세월호 참사나 본질은 똑같지 않는가. 이게 국가가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이 사실 보장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국가가 가진 어떤 속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뒷전이고 대비도 안 돼 있고 뭐 공무원들도 전혀 그에 관련된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또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회피하고 자기 자리 보존하기 바쁘고 이런 게 뭐 종합적으로 드러나서 사실은 아직도 그 충격이라는 게 뭐 우리가 참 감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마침 현대중공업 얘기하시니까 저희 노동운동, 민주노총, 노동조합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모두 충격이죠. 그리고 또 뭐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행여나 살아올까 아이들이 뭐 이런 기대 때문에 말을 아끼고 했었습니다만 안산 자체가 공업 노동자 밀집 도시잖아요.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상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잃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연차들을 모아가지고 좀 쉬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 2달 동안 8명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닙니다. 네,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하청 네. 노동자들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물에 빠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물에 빠져서 시신이 네.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똑같은 작업장에서 네.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네, 네. 이것이 네. 노동자들의 특히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날도 이제 그 교육 끝나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이제 그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노조가 됐고 네. 현대중공업이 그러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세월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저 하청 노동자들이도 남의 일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또 끝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도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네. 맺힌 게 많습니다. 네네네. 그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워낙 그 짧은 기간에 많이 네.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분향소를 네. 설치를 했는데 딱 하루 만에 네. 구청에서 와서 네. 철거를 해갔습니다. 네, 그리고 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네. 다치고 또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현대중공업 정몽준 어쨌든 이분은 또 서울지장에 출마를 하셨죠. 일말에 뭐 아들이 뭐 글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참회인지 뭔지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 한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이틀 후인가 현대중공업에서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뭐 네. 안전대책 마련하겠다라는 식으로 사람 다 죽고 나가지고 이제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저도 이제 그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한테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결국에 이제 이게 노조가 제대로 서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노조를 탄압하고 뭐 이 의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노조위원장 할 때도 공개투표 같은 걸 사실상 강요하기도 하고 회사 간부들이 노조 활동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사실 노조 활동도 하기 힘들고 제가 듣기로는 이 민주노조에서 의용 회사 쪽 노조로 넘어가기 전에 200명 정도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다시 민주노조로 넘어갈 때 40명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탄압이 집요했으면 이 노조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노조 운동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들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실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뭐 지금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 인권을 경시하는 것, 노동을 천시하는 것,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네. 것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 네네. 할 수 없죠. 후진적인 사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녹색당의 가치와 네. 이 세월호 참사를 좀 연관해서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이윤 또는 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일정 정도 접더라도 우리가 이 생명이라든지 평화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녹색당 주장이 아주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돈보다 생명이라고 요즘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라는 게 마치 그냥 뭐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해서 온갖 안전 규제, 뭐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다 완화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과거에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었고, 맞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해가지고 뭐 규제 완화만이 좋은 것처럼, 근데 그 규제 완화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추가 이윤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그냥 규제 완화만이 절대 가치이고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달려온 것이 저는 이런 걸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 관료 기득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해피야 해가지고 뭐 퇴직한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그런 관련 협회라든지 기관이 자리 잡고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의 아주 재벌이나 기업들의 그런 특혜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료 집단이나 정치인들이 이 반사적 부수적 이익들을 얻어온 것이 그런 퇴직 후에 뭐 낙하산으로 자리를 간다든지 뭐 기업체 무슨 사회이사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관료와 정치인들이 정말 그런 재벌들하고 유착돼 있고 뭐 언론이 그걸 또 뒷받침하고
사실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뭐 마치 그 회사 하나만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지금까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뭐 현대중공업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게 사실 본질은 다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중에 이제 왜 활동 보조 서비스 네. 이 야간에는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던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송국현 님이라는 네. 분은 이게 장애 등급을 받을 때 3급을 받아가지고 활동 보조 서비스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요.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본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화재가 일어나도 피하지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게 세월호,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나기 바로 전후에서 돌아가신 그 송국현 장애인님, 이런 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가가 사실은 활동 보조 서비스라는 걸 제대로 해줬으면 괜찮은 건데, 그게 그냥 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 관료들은 그냥 이걸 어떻게든 이걸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당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 현대중공업 안전사고 산재 문제 또 장애인들의 그런 뭐 장애 등급제 때문에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의 본질은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의 목표가 경제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 평화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국가의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는 가난 때문에 자살을 택한 가난 때문에 자살 세모녀가 있었죠.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누어도 될 것이고 또 국가 뭐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랄까? 그때도 세모녀 자살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도가 다 있는데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규제 완화, 암덩어리 이런 와중에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죠. 우리 사회가 말씀하셨듯이 성장 일변도, 경제 성장이 국가의 목표인가? 이건 사실은 기업의 목표 이윤일 수는 있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는 순간 맞습니다.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4,000달러면 이게 뭐 작은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1인당 국민 소득 24,000달러 그러면 그 돈 어디다 누가 다 가져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사람의 이게 존엄함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존엄이라는 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 아까 세모녀 사건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한 달, 두 달을 버티기가 힘든 건데 그 세모녀 같은 경우도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되면서 한 달, 두 달 사실 버티는 게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냐 이런 식의 발언을 대통령이 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 현실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위에 있는 양반들이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참사를 겪으면서 이 공감 능력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 관료 사회 뭐 어쨌든 적어도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또 직접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공감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대책, 엉뚱한 발언 이런 걸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니 사과를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무슨 사과 예고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이것도 참 너무너무 화가 나는 노릇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 특권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높은 뭐 권력이라든지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은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특권 계급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일반 시민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민들이 느끼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 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뭐 계급 어떻게 보면 진짜 특권화된 어떤 그런 집단이나 계급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 일반 시민들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같은 시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우리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사람이다. 조선시대 왕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도 저는 확실하게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당연히 이 시민들이 뽑아줘가지고 정말 시민들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당연히 사죄는 뭐 고사하고 사죄는 물론이고 뭐 더한 것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는 걸 보면 자기는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이게 조금 언뜻 저는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는데 그 지난 총선 때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씨인가요? 네. 이분이 이제 강북 어디 출마하라 그러니까 그 컴컴한데 컴컴한 동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예, 특권 의식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게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물질적 기반이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녹색당 하면 또 탈핵 문제를 네.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월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비명행사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네. 모든 곳이 위험하고 또 네.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고리 원전 이런 건 진짜 뭐 네. 어마어마한 네. 좀 어쨌든 탈핵 네. 원전 문제 많은 좀 분들이 사실 세월호 이후에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원전 안전성 부분입니다. 그 지난 일요일 날도 어떤 자리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세월호를 보면서 이게 또 다른 재앙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리 1호기 같은 그 낡은 원전들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몇몇 그 우리나라에서는 원자 핵공학과나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자기가 원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밖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일종의 그 핵 마피아,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거의 이제 돌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자력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고리 1호기는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공개된 적이 없다. 자기도 안전한지 아닌지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학 전공하신 박사 한 분이 얼마 전에 기고하신 걸 보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보여준 건 뭐냐면 원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전은 테러도 될 수 있고 테러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너무 위험한 게 많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원전은 원자로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거는 그게 전기가 공급되는 게 끊겨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냉각수 공급이 끊겨도 사고가 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게 결국 전기 공급이 끊겨서 냉각수 공급이 안 돼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를 뭐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로는 뭐 미사일을 맞아도 안전하다 등등 뭐 비행기에 부딪혀도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이 끊겨도 사실은 사고가 나는 거고 냉각수 공급이 끊겨도 사고가 나는 펌프가 고장나도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줬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그 원자로 뿐만 아니라 원자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기기들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테러라든지 꼭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또는 인간의 실수 이런 여러 가지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그런 약간은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안전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200만 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가는 기계인데다가 기계라는 건 다 낡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명이 끝나도 계속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지진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다 그 비리 같은 것들도 여러 번 그 원전 부품 공급과 관련된 비리도 적발이 됐었고 그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네. 저 사고 안 난 게 천만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원전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원전을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원전이라는 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그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어쨌든 원전 숫자를 지금 23개에서 한 1개까지 늘리는 걸로 지금 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 개수를 늘리면서 낡은 것도 폐쇄를 안 하고 계속 수명 연장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뭐 북한 핵무기 이야기하지만 북한 핵무기도 문제지만 이 남한의 원전 자체도 사실은 잠재적인 뭐 어떻게 보면 핵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걸 23개나 지금 끼고 살고 있는데 그걸 42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거 원전 문제는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뭐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녹색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탈원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만들었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힘이 약하고 또 뭐 다른 진보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탈원전에 같이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탈원전을 주장하는 어떤 목소리가 아직까지 약해가지고 지금 이걸 빨리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뭐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대재앙을 끼고 살고 있는 건데 사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네. 녹색당의 가치 또 그런 대안들이 네. 결국은 사실 정당이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실현돼야 되잖아요. 네, 의석을 네. 확보하는. 네. 이번 선거 계획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 2012년 창당하고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는 처음 맞는 녹색당은 처음 맞는 지방선거인데 이번에는 뭐 많은 후보가 출마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역량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쌓아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 이제 그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지금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지금 녹색당 후보가 서영훈 후보가 출마를 하고 어쨌든 단체장은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이제 11곳에서 지금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가 나가고 12개 시도에서 광역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당 투표할 수 있는 시도의원 후보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색당은 어쨌든 지금 출마하는 지역들이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역에서 이 녹색 정치에 뭐 씨앗을 뿌리는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에서 출마하고, 뭐 광주에서 출마하고, 뭐 전라남도 보성에서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좀 저희가 지역에서 좀 자리를 잡고 또 당선이 되는 지역에서는 좀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결국에는 2016년 총선에서 이제 국가정치, 국회에 진입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원내 정당이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원내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형원 과천시 시장 후보님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거 맞죠? 행복하려면 녹색이라고 올해 2월달에 책을 같이 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오랜 동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원래는 풀뿌리 운동 같이 하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원 돼서 8년 동안 시의원 했고 이번에 이제 녹색당 창당할 때 같이 이제 녹색당에 합류를 해가지고 어쨌든 녹색당으로서는 최초로 지금 시장 후보로 나가게 됐는데 이 양대 정당 구도화에서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수도권에서도 한번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사실 이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체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정치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록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고 일어난 뒤에도 이렇게밖에 못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하고 이 정치라는 걸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정치 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고 녹색당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 제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바라는 바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말 정치의 변화를 정말 어떻게 이걸 계기로 우리가 성찰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 같은 것이 이거는 뭐 생명운동, 생태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모두에게 다 저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 제도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진보정당하고 또 녹색당하고 같이 이런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그게 노동운동이나 다른 시민사회운동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혹은 네. 조금 더 진보하리라고는 기대하기 대단히 네네. 어렵다는 말씀으로 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4일) KBS 강나루 기자. 저희는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고 구조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서 팩트 취재를 한 다음에 뉴스를 내보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격앙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정부가 구조 작업이 지지부진할 때 비판적인 보도를 해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체육관에 처음에 왔을 때 뭐 100명 다 확인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가족 등의 일부는 자식 살려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의도한 건 의도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거는 원고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만 나갔어요. 제가 가족들이어도 당연히 KBS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육아들이 거의 새벽 1시간, 2시간까지 3시간, 4시간 밖에서 추운데 떨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 영정 사진을 소매로 훔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사자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가족들한테 와서 사과했습니까? 얼굴 비쳤습니까? 해명했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어땠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청와대 왔을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또는 아예 몰랐거나 하는 많은 문제들을 분출시킨 것 같습니다. 언론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언론과 관련된 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언론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님, 민원련 김원경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와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죠. 민원련 김원경 사무처장님 예. 인사와 민원련 소개까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김언경이고요. 민원련 사무처장입니다. 민원련은 벌써 이제 올해 30주년이 되는 언론민주화 운동단체입니다. 저희 해는 예전에 80년대에 모든 언론이 침묵했던 시절에 지금 여기 대한 언론인데 첫 번째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지를 만들었던 예, 그런 단체고요. 그래서 당시 86년도에 보도지침 사건을 폭로하면서 그 사회의 언론 문제라는 큰 화두를 주었었죠. 1990년도부터 시민 언론 운동 단체로 변화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수석부위원장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경호입니다. KBS 기자시잖아요. 예. 좀 쭉쭉쭉 소개. 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 않은데 KBS 기자입니다. 현재도 기자인데 언론노조에 잠깐 2년 동안 지금 파견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디 가서 제가 뭐 한때는 KBS 다닌다는 게 뭐 부끄럽진 않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썩 자랑스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어서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MBC 기자회 성명이었던가요? 그 보도 참사 이런 표현 나올 정도로 지금 특히 이제 방송사들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최초 보도 전원 구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됐고 뭐가 문제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글쎄 일단 전원구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발표를 했다고 하죠. 뭐 오전 11시 9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그리고 뭐 해경 공식 발표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한테 보내면서 시작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6일 날 2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368명이 구조됐다고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는 당연히 그 재난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이제 처음에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1시간 만에 해경으로부터 집계 오류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3시 30분에 오류를 시인하는 정정 브리핑을 했지만 이때도 실종자가 290여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전국 MBC 기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MBC 기자가 목포 MBC 쪽에서 이것이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MBC에서 그러니까 MBC의 전국부장이죠. 전국부장이 이것을 묵살하고 그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방송사랑 똑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게 한두 번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보도국장과 간부들이 3차례 그리고 취재기자가 2차례 서울의 전국부에 전원 오보가 오보일 가능성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오보 대열에 그대로 MBC가 동참했다는 것이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적이죠. 이게 어떤가요? MBC만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KBS나 타 방송사도 그랬었나요? 뭐 그때 당시에 전원 구조라는 거는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요? 거기서 발표하니까 그 발표를 뭐 다른 언론사들 다 인용했던 부분인데 뭐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아마 다른 일이 있어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런 정부의 발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나 혹은 확인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노력들은 거의 없죠. 아예 관행화되다시피 그냥 발표하면 발표한 대로 그대로 이제 네, 정부 발표니까. 그렇죠. 네. 믿게 되는 건데 근데 참 되돌아보게 생각하는 거는 MBC나 KBS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MBC는 각 지역마다 지사가 있고요. 목포 MBC가 있고요. 네. KBS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나 목포 같은 데 이제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자들한테 확인을 시킬 수 있고요. 충분히 그 해당 기자들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심이 되면 당연히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원칙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들이나 노력들이 전혀 없이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 MBC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초기에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올 시간이 있으니까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MBC에 현재 있는 목포 MBC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발빠르게 막 하고 다녔는데 나름대로 여기 서울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특정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그 취재의 흐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서울의 지시, 서울의 명령에 따라서 지역의 MBC라든지 지역의 KBS들이 하나의 부속품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게 좀 의도적인 은폐라거나 이런 것이라면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것들이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외국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특히 구조 인원 뭐 이런 숫자에 네. 있어서는 재난본부의 그 정부 발표를 최우선으로 이제 하라는 그런 이제 준칙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의 경우에 정부라는 것이 신용을 가져야지 그런 준칙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 발표가 계속 오보가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 전원 구조는 오히려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 그때만 해도 처음 오보였으니까. 그런데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보가 그 정부에서 브리핑이 잘못된 브리핑이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언론사들이 이거 정부 발표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때부터라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된 오보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정말 의도적인 그야말로 정부가 하는 것만을 그냥 받아 쓰고 현장을 취재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족들도 그렇고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필히 좀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의도든 시스템의 문제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레기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 쓰레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현직 기자로서 많이 아프실 텐데 이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훈련되고 혹은 가르친다고 그러나 어쨌든 뭐 기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재난보도 준칙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자협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뭐 준칙인가 이거를 발표한 게 한 20일쯤인 걸로 기억을 예. 하거든요. 예. 초기 그 현장 취재에서 사실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예. 경쟁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준칙은 사실 저는 뭐 현지에서 기자로 한 20년 있었는데 준칙은 대부분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재난보도 준칙도 있고요. 선거방송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고 네. 기자 윤리 준칙도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준칙을 누가 항상 이렇게 뭐 수첩에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 꽂고 다니면서 그거를 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은 잘 없죠. 사실 뭐 준칙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준칙 있냐 그러면 내 준칙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준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준칙을 머릿속에 숙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머릿속에 숙지했더라도 그 준칙보다 앞서는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취재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이렇게 그 기레기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칙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논의의 채점보다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 요구들을 네. 스스로가 다 망각했거나 집단적인 망각 상태에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KBS 2에서 17일 날 낮방송이었는데요.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조명탄을 이용해 야간 수색 중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알고 보니 그 PD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아저씨가 어떤 분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욕이 그냥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네. 나갔어요. 이게 뉴스 특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남자분이 야 누구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욕을 했는데 계속 이분은 꿋꿋하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7일이었으니까 네, 사실 하루만, 그때만 해도 네.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열심히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가슴을 졸이고 기대하고 있었죠. 예,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유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미 유족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정부가 지금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미 그 기자들과 그 취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송에서 확 드러났었는데 사실 그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가장 큰 원인은 뭐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은 유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구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보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는 예컨대 그 초상권 침해라든가 자신 유족들의 그 울부짖는 장면 그리고 학생들을 무리하게 취재한 거 이런 것도 사실 그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기레기라는 말을 할 정도의 분노를 저는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급박해서 아이들만 구해낼 수 있다면은 그 구조 현장의 문제점들만 잘 보도했다면 그거 좀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정부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현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이나 조문이나 재방문 이때도 모두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의 그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 항의 이런 것들이 담기지 못하고 지나치게 박 대통령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그런 방송들이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실종자 가족들이 느끼는 거죠. 기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드디어 KBS로 갑니다. 네. KBS 뭐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과정 또 느낌까지 결정적인 거는 아마 이제 지금은 사임을 한 전 보도국장이 사석에서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수를 비교했다 하는 것 때문에 뭐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느 임계점에 왔을 때 하나를 폭발시킨 거지. 그거 하나의 멘트 때문에 가가지고 뭐 김시곤 심명이 다 알려졌으니까요. 김시곤 보도국장이 뭐 사과를 하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박수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있던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유족들이 왔는데 그때 KBS가 사실 그렇게 희생자 유족들이 KBS 앞에 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장이 나와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인데 끝끝내 안 나타나고 있다가요. 청와대 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새벽까지 해서 기다리다가 청와대를 갔더니 부랴부랴 그제서야 청와대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또 보도국장이 사퇴하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국민들이 KBS가 항상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데 국민 대표들이 오거나 희생자 대표들이 왔을 때는 KBS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여오게 하다가 청와대 앞에 한 1km 되죠. 청운동 사무소가. 그 앞에 1km 앞에 유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사과하는 참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이 KBS의 태도 중에 저는 물론 이제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뭐 경찰, 경비 이렇게 해서 막아선 것 자체도 문제지만 뭐 야당 의원들인가 이렇게 중재를 써서 안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로비에 보면 이렇게 로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찌 아니 진짜 아이들 영정을 들고 간 분들한테 좀 사장실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이게 거기서부터 진짜 좀 이건 진짜 아니다 태도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이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했든 잘했든지 간에 왔다면 시청자가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 시청자들이 유족 영정을 들고 있는 유족의 대표라고 보인다면 당연히 안으로 안내해서 뭐 회의실 같은데 아니면 뭐 그런 데로 안내하는 게 원칙인데 저는 이런 거를 뭐 그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과연 KBS에 상식이 존재하는가? 혹시 유족 대표들을 유족의 대표가 아닌 시위대로 본 것은 아닌가? 이들이 혹시 KBS에 들어와서 KBS를 장기 점검하고 뭐 대단한 농성을 할 걸로 봤던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오시긴 들어오시되 신분증 내놓으세요. 출입증 끊겠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입증을 제출을 안 하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로비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KBS 오래 있었지만 토론회를 위해서 출연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에게 신분증 요구하는 거 못 봤습니다. 앞에 나와서 당연히 그러네요. 청경이 예약이 되면 앞에 나와서 현관은 앞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출입카드 없이도 쫙 열어주고 안내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연예인도 그래요. 아니 저 같은 일반인은 아닌가요? 어쨌든 저도 뭐 토론 프로그램 이런 데 몇 번 출연해봤는데 신분 확인 안 합니다. 아니 얼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와가지고 그야말로 모시고 들어가 이런 데인데 거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예, 사전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PD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만큼 그때 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하다못해 저는 그 안에 있는 청경분들이 자기들이 임무니까 지시를 받지 못했으니까 출입증을 쓰라고 했을 텐데 거기 분명 KBS의 보도본부장도 있었고요. 주요 간부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주요 간부들이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 상식이 아직 뭐 통하지 않는 데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인식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유족들이 이제 또 청와대로 갑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가로막혔죠. 밤을 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KBS 앵커에서 자리를 옮긴 청와대 대변인께서 순수 유족도 이따위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 격앙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좀 확인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란현 사장이 나와서 김시곤 사퇴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사표 수리라고 말했다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순수 유족 발언은 아마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유족 말고 거기 이제 유족들의 그 상황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유족 뭐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서 순수 유족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한민국에 그 유족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도대체 누구는 유족이고 누구는 유족이 아닌 상황인가?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고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유족이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유족과 유족이 아닌 그 시위꾼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의 문제가 더 큰 거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또 그 앞에서 기란 사장이 뭐 사표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말이 좀 와전된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보직 사임이죠. 사임하면 사퇴가 아니라 이제 보도국장에서 물러나서 다른 보직을 받는 형식인데 그거를 사장이 어떻게 말을 하다가 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라는 뭐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표인지 살인이냐 요거는 아마 그 어떤 뭐 큰 음모하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 뭐 언론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네.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청와대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에 휘말렸죠. 황제라면 대표적인 게 있었고 뭐 그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뭐 출입 기자 징계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청와대 구조는 그런 구조인가요? 청와대 저도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출입은 못했습니다. 1호 기자라고 하는데 1호는 청와대 못 출입 되고 기자 1호 기자입니까? 그 옆에 말하잖아요. 국무총리실에 2호 기자쯤 될까요? 국무총리실에 출입을 하면서 가끔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땜빵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나가봤는데 그 언론사마다 청와대 출입 기자는 대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가장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자들 그리고 가장 말 잘 듣는 기자들 그리고 가장 청와대와 친할 것 같은 기자들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혹시 이렇게 뭐 출신지 고향을 조사해보면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수가 TK 출신들이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출입처에서 취재를 잘하려면 그 출입처 사람들과 친해야 되고 한국 사회에서 그 친한 거는 고향, 고등학교 이런 거 아니냐 대학교. 그러다 보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기자이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밖에다가 전달해주는 일종의 저는 청와대 홍보 기자 정도 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던 비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와중에 아마 이번 건들에 대한 징계가 나왔다는 거는 진보 언론 쪽에서 이제 그 황제라면 그게 나왔는데 아마 그 내부에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현 정부가 잘 되길 바라야지 되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돼야지만 자기도 이제 그 다음에 청와대 출입 기자 다음에 뭐 해외 연수를 가고 특파원을 가고 뭐 보직 부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뭐 청와대에 충실한 의중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징계를 기자실에서 그렇죠. 예, 제가 기자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자단끼리. 이제 기자단에서. 청와대가 한 게 아니고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징계를 내린 건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더 화가 나네. 그죠. 기본적으로 그 발언 내용 자체가 비보도를 할 만한 내용인가라는 황당한 그런 얘기. 차라리 그럴 거면 말을 하지 말든가. 왜 민 대변인은 굳이 그런 말을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고 쭈그리 앉아서 먹은 건데 그게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 게 억울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래놓고 이거를 비보도를 걸어서 그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그것도 청와대 기자단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자신들의 규칙이라고 비보도를 깨지 마라 이런 건데 일단 오마이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징계를 이제 오마이뉴스도 당했고 경향신문은 굉장히 세게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하고 나서 우리도 보도해야지 하고 보도를 했는데 이 엠바고 비보도를 깬 것이 경향신문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복으로 가중처벌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청와대 기자단이 이런 식으로 그 정말 비보도 해야 될 내용일 때만 국가적인 기밀이라든가 그런 걸 있을 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그리고 정부에서 정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조차도 비보도라는 이름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협작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레기 많네요. 네.
청와대가 또 이제 사고를 칩니다. CBS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인가요? 네. 안산이 조문 연출설이라고 뭐 이렇게 보도를 했나요? 예, 예. 소송을 해버렸어요. 예. 요것도 좀 설명 간단하게. 예. 저는 뭐 조문 연출설이 아니라 조문 연출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발당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만 해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부분을 따져보면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던데 외교 안보 분야,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중에서 외교 안보에 훌륭한 정책이 있었다기보다는 해외 순방 때 모습들, 한복을 입고 등장하신다거나, 패션쇼. 예, 무슨 뭐 드라마틱 엔트리인가요? 뭐 드라마틱 엔트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미끄러졌을 때.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현지에 가서 뭐 중국어로 연설하고 뭐 영어로 연설하고 하는 것들. 근데 저도 이제 특파원 생활을 한 3년 하면서 외교 공무원들을 많이 봤는데 외교는 철저하게 의전하에 이루어지거든요. 연출된 게 없으면 외교가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걸을지, 화장실은 언제 갈지, 누구와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 각도는 어느 정도를 잡아줘야 되는지, 그 순간 기자들은 어디에 서 있을 건데 여기서 한번 악수를 하시고 한번 이쪽을 봐주시는 게 원칙인지 아닌지. 외교에서는 그런 걸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보도를 잘했는데. 잘하긴 했나요? 예. 갑자기 나 윤창중 생각밖에 안 나는데 외교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윤창중의 실수이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는 아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국민들한테 점수를 높게 따셨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번 세월호 건도 그런 프로토콜 외교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자, 이 순간에 가서는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혼란스러우니까 풀 카메라를 대기하겠습니다. 풀 카메라로 안 되면 청와대 전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청와대 직원이 직접 찍어주는 카메라. 네. 보통 이제 제한된 공간이라든지 많은 카메라가 등장할 수 없는 데는 청와대가 찍어서 그 테이프를 전달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취재 기자나 사진 기자들한테. 영상을 제공하는 거네요. 예. 뭐 사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화를 들고 당연히 재단으로 가야 되는데 재단에 안 가고 한 바퀴 삥 도시다가 다시 나타. 그 연출이 아니라면 저는 연출이어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분이 되세요. 그게 연출이 아니라면 그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출이라고 인정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면 그건 상가집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되는 비사회적인 분이 되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족을 그러니까 가면은 상가집에 가면 유족을 당연히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유족들이 분노한 상태였고 그 유족들을 멀리 하고 자기 혼자 그런 연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그 조문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유족이 아닌 분과 인사를 나눈 거잖아요. 위로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조문객을 조문한 거죠. 그죠. 예. 네. 이거는 기본 아무리 좋은 말로 변명을 하려고 해도 그 쇼라는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그 사람을 꼭 이렇게 그 할머니를 어디서 이렇게 조작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그 조문객이었다 하더라도 유족을 떼어놓고 이상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연출이 아니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화꽃을 들고 한 바퀴 배회를 하신 다음에 자기 뒤에 따라온 조문객을 위로하시는 조문객을 위로 그거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품격을 너무 낮춰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뭐 청와대 비서진 참모진들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하루 전에 다 하고서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보도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 불쾌하니까 그 밑에 있는 우리 김기춘 실장이랑 뭐 이정현 홍보수석이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해서 뭐 네, 어쨌든 이제 CBS가 보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노조 CBS 지부가 아주 패기만만한 성명을 냈습니다. 청와대의 소송을 환영한다. 이런 멋있어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노조 CBS 지부 김상철 지부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15일 날 지부에서 낸 성명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예, 성명서 내용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내용은 뭐 성명서 보셨으면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 성명서를 그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넌센스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성명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저희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청와대가 왜 소송했답니까? 청와대는 그 연출 논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조문을 했잖아요. 그때 연출 논란을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소송 당사자인 사인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 CBS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4인 얘기하셨는데 성명에도 네. 보면 네. CBS는 한 번도 언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예, 소송을 예.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제발 김기춘은 빠져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양반들이 소송을 했다는 건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소송의 당사자는 주체는 사실은 만일에 명예훼손이 성립을 한다 그래도 주체는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겠죠.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본인이 직접 뭐 소송의 주체는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뭐 그 비서실을 포함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사인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과연 그 소송을 제기한 사인이 훼손을 당한 명예가 지금 남아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네.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지금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인이 아니라 최초에 뭐 전원 구출이라는 그 오보가 속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보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국민들, 특히 유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해당 당사자인 사인 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 사인이 소송의 주체가 아닌 소송의 객체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민주노총 홍보실장입니다. 선언, 네. 성명, 논평 뭐 많이 쓰기도 씁니다만 네. 이번 CBS 지부의 성명은 그 4.19 네. 선언 문 이후에 최고의 명문이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굉장한 네. 강도 있는 반박을 한 건데 네. 지부 차원 그다음에 CBS 회사 차원의 앞으로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뭐 이거 지금 소송의 그 당사자는 지금 뭐 노동조합은 아니고 회사가 되겠죠. 네. 그런데 다만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좀 한번 그 저희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계기로 삼고 싶고요. 언론은 항상 정치적 그다음에 또 자본적 권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CBS가 그런 뭐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고 정도를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CBS 지부도 언론노조의 산하 조직으로서 저희가 이게 단순한 CBS의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언론 상황이 뭐 거의 그 언론을 좀 길들이고 순치시키려고 하는 정권 차원의 저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노조대 그다음에 시민단체, 국민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CBS 지금 60년 됐는데요. 제가 부탁하건데 언론 그렇게 길들인다 그래서 길들여질 언론이 아니고요. 특히 CBS 누른다고 저희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요. 소송 취하하시고 언론 장악하고 언론 구도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목소리 자체가 든든합니다. 청와대에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될 텐데. 이 소송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구원파 신도들이 김기춘을 또 걸고 넘어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뭐 어떤 배경인가요? 김기춘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할 때인가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오대양 지금 사건. 구원파의 네. 전신인 네. 오대양 사건이 터졌다. 아하. 그래서 아마
김기춘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이어가 봅시다. 이제 어쨌든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굉장히 이제 공지에 몰렸죠. 근데 공지에 뭐 자기들 잘못했으니까 공지에 몰린 걸 텐데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저러한 뭐 제가 보기엔 그냥 북풍 그다음에 조중동이 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북풍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정부에서 먼저 선동을 하죠. 국방부 장관이 뭐 엉뚱한 얘기들도 막 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황당 발언을 하면 오히려 언론에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거도 없이 뭐 북한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런 얘기 그 감정을 자극하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 언론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발언들을 되게 이제 비중 있게 보도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중동이 그런 보도를 하면 이제 요즘 뭐 채널 A는 다르다 치더라도 그 채널 A가 아니고 JTBC는 좀 다르다 치더라도 이제 TV조선과 이 채널 A는 또 신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저녁에 또 확대를 해요. 그 이슈를.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신문과 방송이 주고받으면서 신문이 이렇게 말했으니 또 큰 사건이 되고 방송이 말했으니 또 큰 사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막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KBS하고 MBC도 무인기 관련 보도들 이런 것들을 세월호가 굉장히 아주 핫 이슈에 있는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일의 경우에 둘 다 MBC, KBS가 무인기를 톱보도로 세 꼭지나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그 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메인 뉴스로 톱보도로 MBC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톱보도가 되지 않을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고 조중동의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 구원파에 대한 추적 보도들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기획 보도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이슈들을 이제 우리 사회의 세월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북한을 이유로 해서 뭔가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너무 낡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풍이 잘 안 먹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끊임없이 타켓을 찾습니다. 그 타켓 중에 민주노총 전교조도 단골로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부분은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맥랑하다고 보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최초로 문제를 삼은 게 5월 5일입니다. 네. 근데 어떤 걸 문제를 삼기 시작하냐 하면 5월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의 슬로건이 이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예. 근데 무려 이제 4일이나 지나가지고 이걸 느닷없이 끄집어냅니다. 예. 그 팽목항에 유인물이 아니고요. 한 A4 용지 손피켓 예. 그게 2장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유인물이 뭐 대량 뿌려졌다는 둥 뭐 이렇게 예. 이제 첫 보도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채널A 가봤습니다. 예, 맞아요. TV조선이 봤죠. TV조선이 받아가지고 조선에 따르면 그럼 그쵸. 또 조금 있다가 아까 그거랑 똑같은 조선일보가 거예요. TV조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대되다가 전교조의 또 이제 동영상이라는 것을 또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강원도의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4.19에 즈음해서 세월호 참사, 이제 빗대선 시를, 추모시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김주열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거 딱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정치 선동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예.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그죠. 이런 일들. 근데 그것도 잘 안 먹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좀 먹힌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많은 국민들이 이 북한이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둔감해졌어요. 그런데 이 통진당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좌파 종북 좌파 이런 주장 있잖아.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고리를 조중동이 알고 계속 이 세월호 집회에 오신 분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중동 신문과 TV조선 그리고 채널A가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손피켓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교조 추모 영상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도 심지어 MBC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한 꼭지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정치 선동을 하는 도구로 그 이제 교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그 조의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좌파들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저희가 굉장히 경계하고 세게 비판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또 이제 공격당하는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이 또 김용민 PD가 계세요. 조선일보죠, 그죠? 조선일보가 드디어 막말 김용민 대통령을 뭐라고 지칭했다고 그랬죠? 수괴라고 했습니다. 수괴로 지칭 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PD님? 하도 많이 당한 일이라서. 뭐 그동안 하여간 제가 트윗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좀 심한 말을 쓰면은 격한 표현을 쓰면은 그게 이 보수층들에게 뭔가 자극이 되고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여지없이 기사화했어요. 굉장히 좋은 글도 많고 또 뜻깊은 글도 많지만 그런 거 전혀 뭐 인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글을 쓸 때마다 요거는 꼭 저 보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좋은 글 같으면 전혀 보도를 안 하는데 수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수괴라는 표현이라는 게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국민을 300명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유가족도 실종가족 가슴에 피멍을 간 이런 정권의 실력자들을 따져본다면은 이 수괴라는 표현은 뭐 대단히 적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사실은 김용민 국장님보다 훨씬 앞서서 저는 대놓고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호의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썼는데 뭐 저는 별로 주목을 안 받고 수개 한마디로 그냥 조중동을 들었다 놨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무지막지한 그다음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언론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KBS, MBC 상황이 지금 두 개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KBS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유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한 이후에 사장이 공식 사과를 했고요. 유족들 앞에 가서 그 다음에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이니까 바로 어제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비록 미흡하긴 하지만 기자들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서 KBS 9시 뉴스의 지난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된 잘못 반성하는 리포트 꼭지가 2개 나왔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곧이어서 지금 녹음하는 금요일날 현재 보직부장단 KBS 보직부장단이 사퇴를 하면서 길환영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고요. 더불어서 동시에 언론노조 KBS 본부가 현재 길환영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결과는 아마 이제 주말 지나면 나올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뭐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토대를 갖고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세요. 파업 찬반 투표를 결과를 가지고 길환영 사장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2012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MBC 같은 경우는 워낙 MBC 같은 경우 상황이 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안광환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임 김재철 사장, 김종호 사장에 이어서 안광환 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MBC 내 건강한 기자, PD들 세력들은 전부 다 마이크를 뺏거나 연출해서 배제시켜가지고 대부분 이제 지사
뭐 지방 같은 걸로 발령을 내버리고 현재 뭐 MBC 뉴스를 망치고 있는 주범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MBC가 다시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저희 MBC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이성주 본부장이 단시 삭발을 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 그다음에 반성 그런 것들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노조 차원에서도 이러저러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노조 차원에서 이번 주에 그 언론노조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의 실명으로 저희가 지금 실명으로 사과문, 반성문 이런 것들을 받을 계획이고요. 받아서 신문이나 다른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취합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언론노조 강성남 본부장께서 그 안산 문화광장 앞에 조문소 옆에서 참 대표인 언론노조의 대표로서 언론인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표시로 사죄에서 미흡 하나마 만배를 시작하셨습니다. 만배. 1만 배 사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뭐 쇼잉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뭐 용서해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도저히 그 마음속에 갖고 계신 울분을 반성해 잘못을 갖다가 표현할 길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시작을 했고요. 언론노조 역시 맞춰가지고 KBS, MBC 적어도 두 공영방송만큼은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방송사인 MBC, KBS, 특히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라면서요? 예. 네, 재난 모두 주간 방송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 SBS 노보를 봤습니다. 5월 8일자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SBS가 뭐 이런 편, 그러니까 덜 욕을 먹는 편인데 뭐 그 노보에 따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KBS, MBC가 워낙 못하다 보니 그나마 욕을 덜 먹는 것뿐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제 SBS도 어찌됐든 사과 방송을 세월호 관련된 그래서 지금 MBC가 더 많이 화가 난 게 KBS도 둑꼭지로 사과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 SBS도 했는데 이제 MBC는 전혀 방송사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MBC 내부에서 조금 더 지난번 파업으로 너무 동력을 잃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 위원장의 단식 삭발? 예. 그 삭발 투쟁 이후로 좀 더 그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참 2012년 방송사 파업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죠. 네, 안팎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 언론 노동자들 현장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대적으로는 JTBC, 그 다음에 우리 국민TV, 팩트TV, 고발뉴스, 뉴스타파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뭐 민원연이나 시민단체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JTBC하고 다른 대한매체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른 대한매체들은 당연히 이제 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기존 제도 언론의 문제점들이 이제 커지면서 그것을 고쳐 나가서 진실을 알리기는 지금 너무 급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대한 매체들이 좀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이 방송들을 많이 듣고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JTBC 같은 경우에 약간의 판단에 있어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중동 종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종편의 탄생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퇴출 대상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물론 손석희 사장이 워낙 개인의 어떤 뭐 능력,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그런 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JTBC 뉴스구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JTBC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입장이랄까요? 이제 종편 전체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JTBC는 사실은 손석희 9시 뉴스는 워낙 또 잘 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참
입대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정호 실장님도 입을 떼기가 힘드실 만큼 저도 입을 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 언론노조의 입장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 입장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 입장이 어딨냐. 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게 언론노조의 입장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 아닌데 저는 JTBC 종편의 출범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분분히 종편의 출범 그다음에 다시 제어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감시에 눈을 뜨고 다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슨 노력이 있고 그 노력이 싹이 터서 그 JTBC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라면 비판적 지지를 보내줄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JTBC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분명히 보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손석희 사장이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JTBC 뉴스 9만이 아니라 그 9에 종사하는 기자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KBS, MBC만큼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 기자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간부가 되고 다시 사장이 되고 하는 내부의 동력들은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손석희 사장보다는 손석희 사장 밑에서 다른 종편과 달리 하다못해 KBS, MBC와 달리 박수받는 기자로 성장한 그 젊은 기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다른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뭐 이 방송을 안 들을 거라고 보지만 듣는 혹시라도 채널A나 TV조선의 기자가 계시다면 더 이상 직장인으로서의 월급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기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TV조선이나 채널A에 직장인이 있을지언정 기자나 언론인은 과연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손석희 사장의 JTBC에는 박수를 보내주고요. 그 박수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일하는 밑에 젊은 기자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박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널A하고 TV조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언론노조하고 민원연이 공동으로 공정선거 감시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선거 100일 전부터 선거부도 모니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진짜 채널A하고 TV조선은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잠가놓고 안 봤었거든요. 근데 모니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보는 삭제. 거예요. 네, 채널 삭제하고 안 보다가. 근데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채널A하고 TV조선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이시죠, 방송된. 그러네요. 예, 화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진짜 이거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이에요. 모든 앵커와 뭐 기자와 서로 뭐 나오시는 나와서 하시는 손님들 모두 다 전략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다. 그런 걸 좀 국민들이 비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도를 한다면 이런 보도는 정말 생존권 보도. 저희 노동자들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데 혹시나 TV조선과나 채널A에 있는 직원들은 생존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보질 않으니까 전혀. 저도 이제 민주노총 홍보실장으로서 정편에 대한 입장이야 확고하고요. 조직적으로도 그러한데 JTBC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 방송은 매주 계속되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벌써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실 부분 강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제가 KBS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집이나마 집을 마련하고요.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요즘같이 제가 받는 월급, 제가 받았던 월급이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그 월급을 저희 KBS 사장이 줬거나 제가 있었던 임원들이 벌써 줬다면 부끄럽진 않았겠죠. 하지만 KBS에 월급을 주시는 분들은 국민입니다. 지금 KBS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내시는 수십 년으로 운영되는 KBS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내시고 1년에 적다고 얘기하지만 KBS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3만 원을 내시는 그곳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면 무시하셔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절대 지금 있는 길환영 사장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KBS의 간부들도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운영되는 KBS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MBC가 망가지고 있다면 쟤네들은 원래 그래. 나는 안 봐. 나는 원래 KBS 안 봐. JTBC 뉴스 봐. 라고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보시는 거 좋은데 안 보시더라도 끊임없는 비난, 질책 요걸 꼭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한국 언론을 조금이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 덜 기울어지게 만드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예, 저는 비슷한 말인데요. 저희가 계속 공영방송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언론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몸으로 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저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크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쭉 이런 식의 행태들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모든 문제들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방송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다면 훨씬 많은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한마디로 묻어두고 가는 이런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이 되게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이번에는 또 한 번 화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찾아와야 된다. 이런 확실한 그것을 좀 더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1시간이 짧네요. 다른 프로들에 비해서. 세월호 참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 언론 노동자의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힘 주시라 이런 말씀보다는 수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날카로운 눈으로 언론 매체, 언론 노동자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5월 16일은 세월호가 전복된 지 한 달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54년 전에는 박정희 일당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17일 오후 6시 청교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5.18 34주년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지 마라고 합니다. 저들이 부르지 말라는 님을 위한 행진곡 목이 터져라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